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농민운동과 이 결과로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청일전쟁과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간단하게 그 과정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외국 상인들에 의한 이 침투가 좀 강화됐고요. 이 결과로서 농촌 경제가 많이 몰락을 했죠. 농촌 경제의 몰락과 또 농민들의 이런 불만이 고조가 되었는데, 당시 농촌에서는 동학이 빠르게 확산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농민은 대체로 이제 동학 교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동학 농민 운동이 이제 전개되는 과정에서 첫째, 고분밀란이 먼저 일어나게 돼요. 이 고분밀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안핵사였던 이용태가 탐관오리인 조병갑보다는 어떤 농민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처벌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1차 봉기가 시작이 되고요. 1차 봉기는 백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면서 끝나게 돼요.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자, 농민들이 전주를 점령하게 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했고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으로 이제 원군을 파병하게 되는데, 일본군이 함께 온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왜 청군에게 요청을 했는데 일본군이 함께 오게 되죠? 바로 갑신정변 당시 청과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를 하고 조선에게 군대를 보낼 일이 있을 경우에 서로 상호간에 연락을 취하고 함께 보내자라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텐진 조약이었었죠. 그래서 텐진 조약의 근거를 두고 두 나라 양국 군대가 왔는데, 조선 정부는 사실 당황을 한 거죠. 청에게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일본군이 함께 왔다. 그래서 전주에서 농민들과 조선 정부는 화약을 체결합니다. 전주 화약이라고 부르게 되죠. 전주 화약을 체결한 이후에 농민들은 해산을 해요. 자, 농민들은 해산을 해서 집강소라는 걸 설치하고 자신들이 제기했던 개혁안, 그러니까 패정개혁안이라고 하는데요. 12개로 구성된 패정개혁안에 대해서 자치적인 개혁에 돌입한 것이죠. 반면 조선 정부 또한 농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교정청이라는 것을 설치한 후에 조선 정부도 나름대로 개혁 정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연히 이제 상황이 종료됐으니까, 농민군이 해산을 했으니까 청나라 군대는 돌아가고자 했지만 일본군이 돌아가는 걸 거절하고 오히려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일본이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요. 조선의 경복궁을, 자, 이게 또 안 써지네요, 잘. 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 경복궁을 점령하자마자 일본은 청나라를 공격하게 돼요. 곧 청일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자, 좀 복잡합니다. 정리해보면 청군과 일본군이 조선에 당도했고, 전주에서 농민과 조선은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했다. 농민은 해산한 후에 집강소를 통해 개혁 정치를 추구했고, 조선은 나름대로의 개혁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했지만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에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교정청을 폐지한 후에 군국기무처라는 걸 설치합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후에 고종을 감금하고 대원군을 섭정으로 앉힌 다음에 제1차 김홍집 내각을 통해서 바로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1차 갑오개혁을.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청일전쟁이 마무리가 되죠.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은 이 군국지무처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거죠. 왜? 일본이 직접적으로 개혁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2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한 후에 김홍집과 박영효 연립내각을 통해서 개혁 정치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때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청나라와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르면 요동반도와 타이완을 청나라가 일본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요동 지역을 노리고 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요동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서 이 세 나라가 일본에게 압력을 가한 거예요. 청으로부터 빼앗은 요동을 다시 청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그래서 삼국 간섭 이후에 일본은 조선의 2차 갑오개혁에 이제 개입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영효가 개혁을 주도했지만 결국 2차 갑오개혁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국 간섭 이후에 조선에는 칠러파 세력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2차 갑오개혁을 중단하게 된 것이죠. 자, 따라서 이 칠러파 내각의 칠러파 세력의 배후 세력으로 바로 민씨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 내에서의 칠러파 세력을 억누르고 다시 친일 내각을 구성하기 위해서 바로 민비를 시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죠. 자,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 바로 민비를 시해한 일본은 다시 친일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 이 친일 내각을 통해서 을미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을미개혁을. 근데 이 을미개혁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단발령이죠. 신체발부 수지부모, 바로 몸에 난 털끝 하나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조선의 뿌리 깊은 유교 사회에서 머리를 짧게 자른다, 상투를 자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유생들에게는. 그래서 유생들을 중심으로 단발령과 을미사변, 바로 국무시에 반발하는 의병이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걸 을미의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당시 고종은 을미의병이 발생하자 자신의 그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또 백성들은 개혁이 싫다고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자, 좀 이게 지저분해졌으니까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2차 갑오개혁이 추진이 됐었죠. 그런데 삼국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삼국간섭이 일어나면서 조선에는 칠러 내각이 구성이 된 거고요. 칠러 내각이 구성되자 이 칠러 내각의 배후 세력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죠. 자, 을미사변이 발발한 겁니다. 자, 을미사변이 발발하면서 다시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됐고요. 이 친일 내각이 을미개혁을 주도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을미개혁과 바로 이 을미사변, 요 두 개가 원인이 되어서 바로 을미의병이 일어났고요. 자, 을미의병이 발생하자 고종은 아관파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아관파천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을미개혁은 중단이 됐겠죠. 반면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선의 왕인 고종을 지금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죠. 따라서 고종에게 각종 이권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아관파천은 아주 심각하게 조선의 이권이 침탈되는,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지식인이라든가 어떤 개화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는 고종에게 빨리 궁으로 돌아와라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권 침탈을 저지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이 아관파천과 독립협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할 내용이고요. 오늘은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동학농민운동부터 바로 이 을미개혁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1860년에 최재우가 경상도 경주 지방에서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그리고 교리상으로는 이 천주교 인간 평등 사상까지 융합해서 어떤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 종교로 탄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 죄로 처형을 당했고요. 2대 교주였던 최시영 때 동학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동경대전이 완성이 됐고 또 포교집인 용담유사 그리고 동학의 교단인 포접제가 완성되면서
동학의 교세는 빠르게 확산이 됐죠. 그래서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은 빠르게 교세가 확장이 됐고, 그러자 교조, 여기서의 교조는 이제 최재우를 얘기하겠죠. 신원, 자,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동학 교도들이.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 최재우를 억울하게 우리가 잘못해 죽였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동학이라는 종교를 인정하게 되는 거고, 동학을 인정한다는 것은 조선을 유지해왔던 기본 틀 중에 하나인 신분제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 교도들은 1차 교조신원운동에서 공주 삼내에서 집회를 열고요. 또 2차 교조신원운동은 아예 서울 궁궐 앞에 모여서 복합상소를 벌이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2차는 순수한 종교적인 성격, 바로 종교적인 어떤 신앙운동에 불과했다면 3차 집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동학의 3차 집회가 보은 집회고요. 보은 집회부터 동학 교도들의 어떤 주장, 구호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척, 외, 양창이. 자, 일본과 서양을 물리치고 어떤 대의를 세우자, 탐과 놀이를 처벌해라, 외세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 사회적 개혁 운동으로 점차 변해가는 것이죠. 자, 종교 운동에서 점차 농민 운동으로, 즉 정치와 사회 개혁 운동으로서의 어떤 성격으로 좀 변해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동학 농민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1기는 고부에서의 밀란인데요. 이 전라도 고부 밀란은 이 조병갑이라는 탐관오리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조병갑은 만석보라고 하는 꽤 큰 규모의 저수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하게 되고요. 이 만석보가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저수지의 물을 사용할 때 이 주민들한테 물세를 걷게 됩니다. 또 자기 아버지의 묘를 다시 단장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민들한테 세금을 걷게 되고요. 이런 각종 이런 탐관오리의 어떤 이 부정부패에 의해서 백성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봉준을 위주로 한 이 김괴남, 손화중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 농민군을 규합하게 되죠. 자, 사발통문 기억하세요. 사발통문은 주동자가 누군지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집회라든가 또는 밀란에 참여할 사람들의 수결, 바로 이름을 적는 건데 순서대로 적지 않기 때문에 주동자를 좀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게 바로 사발통문이고요. 자, 사발통문을 통해서 농민군을 규합한 이 동학 농민군은 결국 고부에서 조병갑의 횡포를 이제 시정하기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지만 사실 이거는 별 사건이 아니었어요. 단 열흘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조병갑을 뭐 죽인 것도 아니고 아전들 몇 명만 내쫓고 자진해서 농민들을 해산을 했죠. 하지만 정부에서 이 진상조사를 위해서 바로 안핵사 이용태를 파견했는데 이 이용태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밀란의 관련자들만, 농민들만 역적으로 몰아서 처벌했기 때문에 바로 농민들이 재차 봉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제1차 농민봉기고요. 1차 농민봉기는 동학이 크게 두 개 세력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황해도 지역에 북접이 있고 그다음 삼남지방에 남접이 있는데 1차 농민봉기는 바로 남접 중심이고요. 전통적인 이 봉건 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1차 봉기의 성격은 바로 반봉건적 성격을 갖는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부에서 다시 봉기를 일으켰고 이들이 백산에 모입니다. 자, 백산을 제가 강조할게요. 왜냐하면 백산에 집결한 농민들은 경문을 발표해요. 전봉준이 경문. 왜 우리가 농민봉기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요. 또 4대 강령을 발표합니다. 이 4대 강령은 이 농민군들이 자칫하면 일반 농민들을 수탈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농민군의 어떤 행동 강령이 바로 4대 강령이고요. 또 호남 창의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치하게 되죠.
자, 호남 창의소를 설치하고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한 곳이 바로 백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태인으로 진출했고요. 그 다음에 황토연, 그리고 황룡촌을 지나서 결국 전주 감영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당시 호남 지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시가 전주죠. 전주가 함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 정부가 관군이 이 농민군을 진압하기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주성이 점령되고 나서 조선 정부가 청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자, 그런데 청나라에게만 원군을 요청했지만 결국 일본군도 함께 왔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조선과 농민군은 결국 외국 세력들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 사태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농민과 조선군이 빨리 협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게 바로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 자, 전주화약을 체결한 이후에 바로 농민들이 해산을 해서 집강소를 설치했는데, 이 집강소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정기관입니다. 민간인이 바로 행정 업무를 본다는 거죠. 이 집강소를 통해서 바로 농민들이 요구했던 패정개혁안 12개조를 이제 개혁을 자치적으로 시행하고자 한 것이고요. 이 집강소는 당시 전라도에 총 53개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 총본부, 바로 집강소를 통제하는 총본부는 전주의 대도소라고 해서 별도로 설치가 되죠. 자, 패정개혁, 농민들이 요구했던 개혁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탐관오리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횡포한포, 지주들을 좀 처벌해라. 노비무소를 소각해라. 칠종 천인 차별을 개선, 이게 이제 칠반 천역이죠. 칠반 천역을 폐지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을 없애라. 이 두 개, 5조와 6조는 바로 농민들이 신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라. 무명잡세를 없애라. 외화 내통한 자를 엄징한다. 자, 이것이 바로 반외세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죠. 또 농민들이 당시 가장 원했던 것, 갑신정변에도 빠져 있었고요. 그리고 갑오개혁에도 반영되지 않은, 농민들이 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여겼던 토지의 평균 분자, 바로 토지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반봉건적인 어떤 낡은 구질서를 타파하고자 하면서 외의 엄징, 그러니까 외와 내통을 엄징하자는 반외세, 크게 보면 반봉건 반외세고, 세부적으로 보면 신분제의 폐지, 그리고 동학교도의 인정, 그리고 토지개혁, 자,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해산했던 농민들이 다시 봉기하게 된 이유, 자,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일본군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조선의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바로 농민들이 재차 봉기하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전주 화약 이후에 조선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개혁을 준비했다. 그리고 두 나라 군대의 철병을 요구했지만 일본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친일 내각을 구성합니다. 바로 제1차 김홍집 내각이죠. 이때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고종은 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군이 이제 세 번째 집권한 거죠. 73년도에 물러났다가 82년도 이모군란 때 다시 집권했다가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지금 1차 갑오개혁 때 섭정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청일전쟁을 도발했고요. 또 친일 내각을 통해 1차 갑오개혁을 추진했죠. 이때 1차 갑오개혁은 초법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군국 기무처를 통해서 단행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들이 다시 전라도 삼내 지역에서 재봉기를 하게 됐고요. 이게 2차 봉기입니다. 따라서 2차 봉기는 구질서의 타파보다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반외세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2차 봉기는 단 한 번의 전투로 끝납니다. 논산에서 집결한 농민군이 고개를 넘어서 공주로 진출해야 되는데, 그때 우금치 고개라고 있어요. 공주에. 충남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과 조선 관군의 연합군하고 붙어서 결국 패하게 됩니다. 이때 봉기를 주도했던 전몽주는 도망갔지만 나중에 순창에서 결국 잡혔고요.
전봉군이 처형되고 농민군의 이 잔여 세력들, 뭐 대부분은 사망했지만 전멸했지만 이 잔여 세력들은 훗날 1895년에 을미의병에 또 가담을 합니다. 또 을미의병에 가담했지만 고종의 해산 권고로 별 성과 없이 끝났고요. 나중에 농민들은 이 이후에도 영학당, 활빈당, 도당,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돼요. 이런 농민들은 이 이후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병 활동에 주로 가담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은 활빈당, 영학당, 남당 등 좀 다양하게 불린다는 것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 보면 정봉준이 잡힌 다음에 이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왜 다시 봉기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흩어졌다 다시 돌아왔느냐? 바로 이용태 때문이다. 바로 조선 정부가 밀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 2차 봉기의 원인을 가져왔고, 이러한 1차 봉기의 원인을 가져왔고, 2차 봉기는 일본의 경복궁 점령이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부밀란의 원인은 탐관오리인 조병갑 때문이고요. 1차 봉기의 원인은 안핵사 이용태 때문이고, 그 다음에 2차 봉기의 원인은 바로 일본의 경복궁 점령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농민봉기의 성격을 보시면 조선 후기의 농민봉기의 성격은 하나였죠. 바로 삼정의 문란과 탐관오리의 탐악에 반대했던 농민들의 어떤 밀란이라고 볼 수 있다면, 동학농민운동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반봉건과 반외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농민들도 하나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서양을 예로 들면 서양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 백성들이 봉기를 일으키며 최종 목적은 왕조를 없애고 입헌군주제라든가 또는 공화정을 추진하는 근대국가 수립의 목표를 두게 돼요. 근데 당시 농민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달라, 토지를 개혁해달라, 세금을 줄여달라, 동학을 인정해달라,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전제군주제인 왕조를 없애고 농민 중심의 국가, 근대 국가의 수립까지, 공화정의 수립까지는 주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의 영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대내적으로는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이후에 단행된 갑오개혁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대외적으로는 바로 청일전쟁을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동학의 대내적, 대외적인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계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곧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어떤 정치체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비록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이들이 요구했던 조세제도의 개혁이라든가 또는 신분제의 폐지는 결국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갑오개혁을 평가할 때 자율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고 타율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는데, 갑오개혁이 자율적이다, 자주적인 개혁이다, 자, 이렇게 말하려면 그 근거가 비록 실패하긴 했으나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가, 내부적인 요구가 반영됐다, 뭐 이 부분이 될 것이고요. 반면에 갑오개혁의 타율적인 측면이 강조된다면 일본의 강요에 의한 결국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시급했던 군제 개혁이 좀 부족했던 것이고 토지제도의 개혁은 아예 빠져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타율적 개혁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을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의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진행된 이제 갑오개혁을 보겠습니다. 일단 갑오개혁은요,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에서 제1차 김홍집 내각이, 2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가 폐지된 이후에 제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이 단행한 것이고요. 3차 갑오개혁은 우리가 을미개혁이라고 흔히 부르죠. 자, 이것은 제4차 김홍집 내각이 단행을 한 것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전제 군주권을 약화시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갑오개혁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대한제국이 성립된 이후에 단행된 광무개혁이 황제권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갑오 을미개혁은 전제군주권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교정청 왜 설치했죠? 전주화약 이후에 조선정부가 자치적인 개혁을 위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결국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고요. 결국 교정청은 폐지가 됐습니다. 자, 교정청이 폐지가 되고 바로 제1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됐죠. 이때 대원군이 섭정을 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군국기무처. 자, 1차 갑오개혁을 주도한 기관입니다. 2차 때는 폐지가 됐고요. 이 군국기무처는 왕이라 하더라도 이 군국기무처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초정부적 기관 또는 초법적 기관이다. 이렇게 보통 군국기무처의 어떤 그 성격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개혁 내용을 볼게요. 개혁 내용이 좀 많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1차, 2차 을미개혁의 내용을 모두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그럼 조선은 그 전에 누구의 연호를 썼죠? 자, 명나라 연호 그리고 청해의 연호를 연속해서 사용해 왔었죠. 하지만 이 갑오개혁이 단행되면서 청과의 어떤 사대적 관계를 청산하는 게 아마 일본 측의 의도였기 때문에 청해 연호를 폐지하고 개국 연호를 사용합니다. 개국 연호라는 것은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이죠. 그래서 1392년을 원년으로 삼는 바로 개국 연호를 사용했다. 그리고 왕실의 일과 국가의 일, 왕실 사무와 이 국가 정무를 분리했다는 것인데 각각 왕실 사무는 국내부에서 국가의 사무는 의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6조, 자 6조는 조선의 바로 실무 집행기관이었죠. 근데 이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합니다. 나중에 이 8아문은 다시 7개의 부, 7부로 또 개편이 되죠. 이거는 2차 갑오개혁 때입니다. 그러니까 6조가 8아문으로, 이건 1차 갑오개혁이고 8아문이 7개의 7부로 개편되는 건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자, 과거제가 폐지됐고요. 그리고 경무청이 설치되면서 바로 경찰제가 마련이 됐습니다. 자,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의 일원화를 단행했죠. 바로 탁지 아문에서 재정을 일원합니다. 이거 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담당하는 재정기관이 조선에 너무 많다. 그래서 갑신정변 때도 혁신정강 14개조에 보면은 재정의 일원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다만 어디에서 하느냐가 포인트였죠. 갑신정변 때는 호조를 통한 재정의 일원화, 1차 갑오개혁 때는 바로 탁지 아문을 통한 재정의 일원화, 독립협회 헌의 6조는 탁지 부를 통한 재정의 일원화, 반드시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은본위 화폐제를 개혁했다. 그러나 이때 은본위 화폐제를 개혁하면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은본위 화폐제니까 은화가 본위 화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보조 화폐인데 은이 비싸니까 은화는 얼마 발행하지 않고 백동화, 적동화, 황동화처럼 동화를 많이 주조합니다. 특히 백동화가 남발되는데 이 백동화의 질이 너무 떨어지죠. 예를 들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제1차 갑오개혁 때 은본위 화폐제가 단행되면서 백동화가 남발됐고 백동화의 남발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다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문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세의 급납제. 조사의 급납자라는 것은 세금을 이제 곡식, 현물이 아닌 화폐로 세금을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도량형의 통일이 있었고요. 자,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의 가장 핵심은 사회제도의 개혁이 있습니다. 바로 신분제의 철폐죠.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왔던 신분제, 그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된 것,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바로 제1차 갑오개혁 때의 내용입니다.
과부의 재가가 허용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예. 또 고문과 연자법이 폐지가 됐고요. 연자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의 가족이라든가 그 주변 인물을 묶어서 처벌하는 건데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이 전근대 사회의 대표적인 어떤 형벌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폐지가 됐습니다. 자, 제2차 가보개혁. 제2차 가보개혁은 내각이 바뀌었습니다. 1차는 제1차 김홍집 내각인데 2차는 김홍집에 한 명이 더 들어가죠. 바로 급진 개화 세력으로서 갑신정변을 주도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했고 다시 일본의 요청을 받아서 국내로 들어와 제2차 연립내각을 구성한 인물이 박영효입니다. 자, 철종의 사위이기도 하죠. 이때는 군국기무처가 폐지됐다는 게 중요해요. 군국기무처가 있었던 1차 개혁은 일본이 청일전쟁을 하느라고 이 개혁에, 가보개혁에 개입하기가 어려웠죠. 간접적이죠. 하지만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폐지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극적이었던 대원군을 실각시키고 바로 일본의 직접적 개혁이 시작됐다는 거죠.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자, 왜 오래 못 가냐면 바로 일본의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삼국 간섭 때문이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자, 홍범 14조. 예, 이거는 강조하겠습니다. 홍범 14조는 일종의 강령입니다. 강령. 조선을 유지해왔던 조선의 기본적인 틀은 경국대전 체제죠. 세조 때 착수돼서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은 조선의 법전으로서 기본 법전으로 정치 체제의 기반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가 반포되면서 경국대전 체제가 붕괴된 겁니다. 기본적인 나라의 강령이 바로 홍범 14조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건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개혁이 중단됐느냐? 삼국간섭. 이거는 제가 아까 그 칠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삼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입니다. 바로 러시아가 주축이 되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차지한 요동을 다시 청에게 돌려주라고 압력을 가한 행사고 요 삼국간섭이 조선에서 칠러파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 거죠. 이게 제3차 김홍집 내각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김홍집 내각은 1차, 2차, 3차, 4차가 있어요. 1차 김홍집 내각은 1차 가보개혁 때, 2차 김홍집 내각은 2차 가보개혁 때, 3차 김홍집 내각은 2차 가보개혁이 중단된 바로 칠러 내각, 그리고 제4차 김홍집 내각은 다시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개혁을 주도했던 내각입니다. 자,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보시면 왕실의 규구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1차 가보개혁과 내용이 같습니다. 전제 군주권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중앙광제는 8아문이 이렇게 7부로 개편이 됐죠. 예, 8아문으로 바뀐 건 6조가 8아문이 된 건 1차 가보개혁 때였고요. 또 지방관제, 조선은 8도죠. 8도, 조선 8도. 이 8도가 23개의 부, 23부 체제로 개편된 것이 바로 2차 가보개혁 때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됐다는 거죠. 조선의 지방관은 우리가 수령이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이 수령은 각 지역의 행정권, 그리고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 군사권, 이 전권을 행사했었는데 2차 가보개혁 때는 이 수령, 지방관은 행정권만 행사할 수가 있고 이 사법권과 이 군사권을 박탈당합니다. 따라서 사법권이 독립함으로써, 지방관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 재판소가 따로 설치가 되고요. 재판소가 설치가 되고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자, 군제개혁이 단행됐는데 훈련대와 시위대, 모두 중앙군입니다. 훈련대와 시위대가 창설이 됐는데 이것만으로는 군제개혁이 완벽하게 단행됐다 말할 수가 없어요. 형식상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군제개혁이 좀 소홀했다, 군제개혁이 좀 미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개혁이, 가보개혁이 일본에 의한 타율적인 개혁이라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사회개혁적인 측면에서는 바로 내장원이 설치가 되는데요. 이 내장원은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2차 갑오개혁 때 설치가 되고요. 나중에 광무개혁 때 이 내장원의 기능이 확대가 되고 황실 재정을 확충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내장원. 자, 그리고 이제 교육 입국 조서. 고종이 봤을 때 이 서구 열강들이 강한 이유는 바로 신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 고종은 앞으로 조선에 새로운 근대식 신식 교육을 근대 교육을 강조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교육 입국 조서입니다. 그런데 근대 교육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학교가 필요할 것이고 학교가 지어지고 나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학교가 먼저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외국어학교, 그 다음 소학교를 개설합니다. 다만 이 소학교는 소학교령이 발표된 이후, 그러니까 을미개혁 때 실질적으로 소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자, 순서대로 생각해 보세요. 근대 교육을 하려면 교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범학교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소학교, 그 다음엔 중학교. 그럼 중학교는 언제겠습니까? 중학교는 광무개혁 때입니다. 광무개혁 때는 식산흥업정책이라고 그래서 산업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실업학교, 상공학교, 기술학교가 생겨나면서 이제 중학교가 생겨나고 소학교는 을미개혁 때, 그리고 사범학교는 2차 갑오개혁 때다. 이렇게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이제 문제 풀 때 당연히 이거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범 14조는 뭐 하나하나는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훑어보시고 중요한 건 이 홍범 14조가 2차 갑오개혁 때 발표된 문서고 이것이 하나의 국가 체제와 관련된 강령이기 때문에 경국대전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갑오개혁 평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갑오개혁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갑오개혁이 과연 일본의 강요에 의한 개혁이냐 아니면 조선 사회의 내부의 어떤 요구를 반영한 개혁이었느냐. 여기서의 내부라고 하는 것은 급진개화 세력이었던 갑신정변 때 혁신정각 14개조와 동학농민운동 당시의 패전계약 12개조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갑오개혁은 당연히 내부에 의한 내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주적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일본의 강요에 의한 부분이 더 강하다면 타율적인 개혁으로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은요. 양면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을. 예를 들어 신분제의 폐지와 조세제도의 개혁은 바로 내부의 요구를 반영한 어떤 자율적인 개혁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토지제도의 개혁을 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군사제도의 개혁을 하긴 했으나 그것이 대단히 미비한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율적인 개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갑오개혁은 이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에 따른 결과죠. 갑오개혁과 함께 대내적인 결과입니다. 청일전쟁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일전쟁이 왜 시작됐느냐? 바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일본이 먼저 청나라를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결과는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자,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요동과 야오동이라고 하죠. 야오동과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대만. 여기를 할양받은 거죠. 하지만 러프도 삼국 간섭에 의해서 결국 요동을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삼국 간섭의 결과, 조선에서는 당연히 칠러파가 등장했겠죠. 이게 바로 제3차 김홍집 내각입니다. 그러니까 김홍집이라는 사람은 그 성격을 규정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원래는 온건개화파로 친청 세력이었죠. 친청 세력. 그러다가 일본의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면서 제1차, 제2차 김홍집 내각 때는 어떤 친일적인 성격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제3차 김홍집 내각 때는 칠러,
그리고 다시 제4차 김홍집 내각 을미개혁 때는 또 친일적 성격을 보이게 됩니다. 나중에 아간파천 당시에 민중들에게 이제 살해를 당했죠. 자, 을미개혁. 자, 을미개혁은 사건의 순서가 중요해요. 이 시기에는 삼국간섭 다음 칠러내각. 칠러내각의 와해는 바로 명성황후가 시해되면서죠. 삼국간섭 이후에 조선에서는 칠러내각이 성립됐고 그 칠러내각의 배후 세력을 명성황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은 이런 불량 낭인들을 끌고 와서 결국 경복궁을 침투해서 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그 이후 을미사변 이후 결국 칠러파가 축출되고 다시 제4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 김홍집 내각이 바로 을미개혁을 단행한 것이고요. 자, 을미개혁의 내용은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앞글자만 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단, 태, 우, 종, 건. 자, 단태, 우종건. 자, 단태, 우종건. 단은 뭐겠습니까? 단발령입니다. 단발령. 태양력. 또 갑신정변 때 중단됐던 우편제도를 다시 시행한다. 또 예방의학인 종두법을 시행한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을미개혁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소학교령이 발표됐다는 거죠. 자, 단태우종건소. 자, 단태우종건소. 꼭 기억하세요.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바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발령입니다. 단발령. 그래서 일본은 강제로 고종의 머리도 단발로 상투를 자르게 되죠. 상징적으로 고종의 머리를 자르면서 그것을 이제 홍보 삼아서 홍보를 해서 어떤 백성들의 단발을 유도하고도 했지만 엄청난 반발을 가져옵니다. 결국 이 단발령과 을미사변은 바로 을미의병을 또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유생들의 반발. 자, 유생들은 단발령에 반발했고요. 특히 최익현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이두가단 차두불가단. 내 목은 잘라도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는 이런 유생의 어떤 강력한 반발. 이러한 반발을 계기로 해서 결국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걸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을미의병의 계기가 뭐냐? 두 개입니다. 을미의병의 배경, 첫째 을미사변, 두 번째 을미개혁 중에 단발령이 되는 것이고요. 아관파천의 계기라고 한다면 을미개혁에 대한 백성들의 반발, 그리고 을미사변, 이 두 가지가 아관파천의 계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아관파천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연상이 되셔야 됩니다. 아관파천은 조선의 이권 침탈을 가져왔다는 것, 러시아에게 이권 침탈이 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왜 이때부터 이권을 침탈했느냐? 바로 최혜국 대우 때문이죠. 최혜국 대우를 조건으로 해서 러시아에게 준 만큼 미국에게도, 영국에게도, 러시아에게도 이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서 바로 독립협회가 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관파천은 항상 이권 침탈의 본격화, 그리고 독립협회의 등장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을미개혁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관파천 이후의 이권 침탈, 그리고 그것을 저지하고자 했던 독립협회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운궁으로 환궁을 한 후에 대한제국을 성립했던 고종, 그리고 고종 황제에 의한 광무개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